이슈인투데이입니다. 아동학대 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해마다 적지 않다고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상과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아동학대의 실태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공영숙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센터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고요. 예. 내년이면 개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는 저희 아동보호종합센터 그 네이밍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입양 가정이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한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는 입양 사업을 비롯해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24시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양육에 대해서 어떤 지도가 필요할 때, 잘 모를 때 해주는 양육 상담,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이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쪽 관련 업무까지 같이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게 주 업무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산 지역의 아동학대 현황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저희가 부산에 1,43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예. 그걸 저희들이 이제 평일로 계산해 보면 하루 6건의 신고가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있고요. 2015년도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 증가한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런 아동학대 신고 중에 많은 부분들이 부모님이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발생을 하죠. 저희 생각에는 남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부모나 또 뭐 계부나 또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이 일어나죠. 그게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요즘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저희가 예방도 많이 하고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부모가 때리면 다른 부모가 신고하는 율이 늘고 있고요. 또 아동 스스로도 요새는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아동들이 112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뭐 맞는 도중에 전화해서 아버지가 때려요, 어머니가 때려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동들은 그래도 나이가 조금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뭐 초등학교 뭐 4, 5학년은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요새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왜 어린이집 건이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시죠. 혹시 내 아이도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어린이집 쪽에서 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덩달아 또 학교에서도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고를 한다고요? 학교에 있는 아동들이 장소가 학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뭐 학교에 선생님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신고 업무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면 뭐 벌금도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에 앞서서 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그렇게 신고를 받게 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현장 조사를 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112로 저희가 신고 전화 통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신고 전화를 운영을 하다가 통합을 해서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와 경찰이 같이 현장에 가서 아동학대 현장에 가서 아동을 만나기도 하고 부모를 만나고 또 관계자를 만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한 것을 결과로 바탕으로 자체 사례 회의를 합니다. 자체 사례 회의를 해서 이게 학대인가 아닌가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학대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수사기관에 넘길 것인지 그냥 가정 내에서의 학대로 보고 저희가 교육을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하죠. 다시 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가 오래된 케이스는 10년씩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례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 아동, 그 가정의 여러 가지 구조를 보고 그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그다음에 아동의 특징, 부모의 특징 이런 걸 봐서 다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10년씩 가는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간단한 케이스는 뭐 1년, 2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아동이 어린 시기에 발생을 했고 그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년 이상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뭐 저소득 가정이나 이런 가정을 사례 관리하는 거와는 다르게 학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있죠. 또 학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랄까요? 그런
있는 겁니까? 강제권이 있는 거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사례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전체 중에서 60%밖에 학대로 판정이 안 됩니다. 40%는 학대가 아닌 거로 나오고요. 예. 그럼 60% 중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는 한 28%에서 30% 정도예요. 예. 그 중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강제가 가능한 것은 전체 사건 중에 한 11%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각 가정에 그 상담원들이 가셨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학대를 한 부모 입장에서는 외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가정사에 참견을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맞설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부모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 올바른 양육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게 체벌을 한다는 것이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이 강제화돼야 된다는, 의무화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학대로 인정될 경우에 피해 아동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피해 아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예. 먼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설로 보내거나 바로 병원으로 보내고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같이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가 되는 경우는 그 법원에 가는 케이스들이 강제가 많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네. 그 외 거는 저희들이 가정에 주로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리치료, 심리검사, 부모에 대해서 양육, 코칭 같은 거, 예. 부모 상담, 필요하면 뭐 알코올 기관 연계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례 관리거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봐서 필요한 지역 자원을 연계를 하고 잘 연계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학대를 어디까지를 학대로 봐야 할 것인가. 예전 같으면은 학교에서 사랑의 회 이제 그거를 그렇죠. 체벌로 볼 것인가 그렇죠. 아닌가. 그 차이하고 뭐 똑같은 사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까지를 학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이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학대라고 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겠네요. 광범위하죠. 이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겠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례 회의를 할 때 예.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에는 저희가 많은 기준을 보고 있는데 좀 먼저 보는 게 훈육이 합리적이었나. 꼭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억지로 우는 아이를 땡겨서 입을 벌려가면서 밥을 먹는 게 과연 먹이는 것이냐, 그게 예. 올바른 식습관 지도냐 볼 수 있겠죠. 훈육의 합리성, 그 다음에 어떤 신체에 뭐 상처가 생겼거나 했을 때 그게 의도적인 행위였느냐 아니면 실수였느냐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느끼느냐 부분이 중요하겠죠. 저희들이 학대 현장에 가보면 부모님이 때렸는데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무서워요, 같이 못 있겠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다음 네. 얼마나 자주 때렸느냐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 아이의 연령,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뭐 만 4개월, 5개월을 때린다는 건 이해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는데 또 부모님들이나 생각하실 때는 일단 아동도 하나의 인간으로 보시고 똑같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어른한테 너는 잘못했으니까 손바닥을 할 때 맞아 이러니까 부모가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제가 왜 맞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당신은 상사한테 맞아야 돼. 욕을 먹어야 돼 하면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는 맞아야 되고 욕을 들어야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을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좀 다니는데요. 예. 교육 다닐 때 늘 하는 얘기가 아동을 어린아이로 보지 말고 어른과 똑같은 존재라고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기준이 서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아동학대의 유형이 좀 다양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네. 일단 신체적으로 상흔을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신체학대. 예. 그 다음 아이들 욕을 한다든지 겁을 준다든지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라든지 하는 정서적 학대. 그 다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성학대. 예.
그다음 요새 베비박스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죠. 쓰레기집 이런 거, 방임이나 유기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좀 처벌 기준이랄까요?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겠습니다. 유형마다 또 다르기보다는 일단 신착대나 이런 부분은 일단 중상 치사죄가 되면 법률상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에 나와 있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게 이렇게 되면 중상을 입게 되면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학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죠. 근데 특이한 점은 아동학대 부분은 아동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까지가 공소시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만약에 10세 때 아동이 어떤 성학대 이런 거 당했다면 그게 18세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까지 그걸 자기가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동들이 어릴 때는 판단이 미숙할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10년까지 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무슨 사건이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곤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성인들, 어른들이 바라보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동을 하나의 권력 주체로 보지를 않고 어른의 어떤 소유물,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저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게 학대라기보다는 체벌의 허용적인 문화도 있다고 봅니다. 그 학교에서도 예전에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저희는 사랑의 매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동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아동 학대나 이런 것들은 조기 발견, 언제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례들을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다면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112로 해주시면 돼요. 112로 하면은? 네네. 24시간 저희들이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에 따라서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움직일 것이고요. 근데 신고를 해주실 때 되도록이면 아동과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 학대 의심 내용, 그 신고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또 지나가는 아이인데 제가 모양으로 봐서 학대받은 것 같다 하셔도 그때 신고해 주시면 아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추적도 가능하군요. 그렇죠. 근데 추적할 수 있는 이제 단서는 주셔야 되겠죠. 앞집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소리가 난다든지 뒷집인데 소리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는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니까 또 어린 아이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겠죠. 특히 또 가정의 달인데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지금 보면 제소 신창원 기억하시죠? 그 신창원이 한 말 중에 자기가 만난 재소자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 속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한 말 중에 제가 교육 중에 많이 인용하는 말이 자기는 늘 부모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했을 때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안 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웃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좋은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이 있었죠. 말 그대로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시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씩은 아이들의 눈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